내 생일 점심자리에서 며느리 노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집에는 이제 저 늙은 여자를 둘 공간이 없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음식을 삼켰다. 그녀가 알지 못한 것은 내가 이미 2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언젠가 알려줄 생각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손에서 미끄러진 카리 접시 위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지만 누구 하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언제나 그래왔듯 나를 보는 이는 없었다. 이 집, 원래는 내 집이었지만 3년 전 준혁과 세영이의 집 마련을 위해 팔아넘긴 뒤부터 나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떨리던 손을 가다듬고 다시 칼을 들어 기계처럼 로스트 비프를 잘랐다. 내일은 번째 생일을 위해 세영이 차려낸 음식이었지만 식탁의 대화는 나를 비껴가며 흘러갔다. 준혁은 세영이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고 내 얼굴을 살펴보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엄마, 감자 더 드릴까요? 준혁이 잠시 고개를 들며 물었다. 아니, 괜찮다. 다 맛있구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달콤했으나 혀끝에는 씁쓸함이 남았다. 수십 년 동안 나는 거짓된 미소를 연습하며 살아왔으니까. 세영은 눈가에 닿지 않는 완벽히 연출된 미소를 지으며 빛나는 팔찌를 흔들었다. 39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세련된 머리와 값비싼 옷차림으로 여전히 눈길을 끌었고 5해 전 준혁과 결혼했을 때부터 나는 그녀의 속내를 의심했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다. 접시 치우고 케이크 가져올게요. 세영은 반짝이는 손톱과 다이아몬드 팔찌를 드러내며 접시를 챙겼다. 내가 도울까?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그녀가 곧장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생신인데 그냥 앉아 계세요. 말투는 꿀처럼 달았지만 눈빛에는 불편함이 번졌다. 나는 다시 조용히 앉았다. 준혁은 휴대폰의 시선을 받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세영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생일 축하 전화를 건 듯했지만 나에게 바꾸어 주지는 않았다. 벽 너머 얇은 공간을 뚫고 세영의 목소리가 또렷이 흘러왔다. 알아요, 알아요. 지금 처리 중인데 복잡해요. 게다가 그 집을 팔아서 우리 집 사는데 보탰잖아요. 당연히 당장 내쫓을 수는 없죠. 그래도 정말 더는 못 버티겠어요. 이 집에 저 늙은 여자를 둘 공간은 없어요. 준혁이랑 나는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눈길을 준혁에게 돌렸으나 그는 여전히 휴대폰에 몰두해 있었고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늙은 여자, 그것이 그녀가 나를 부르는 이름이었다. 불편한 존재, 짐덩어리. 지난번 보여드린 실버타운, 거기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 판도는 이미 다 썼지만 저축은 조금 남아있겠죠. 준혁 말로는 어머니가 돈 관리에 늘 조심하셨다던데 돈에 조심스러웠다.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다. 만약 그들이 진실을 안다면 기훈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 전 남겨진 재정은 엉망이었고 사람들은 보험금으로 내가 평생 걱정 없이 살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병원비와 장례비로 모두 사라졌고 나는 준혁에게조차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늘 꿈꾸던 부동산 과정을 수강했고 작은 집 하나를 고쳐 팔면서 시작했다. 성급한 투자자들이 떠난 자리를 기다림으로 채운 끝에 15년 만에 내 이름을 감춘 법인을 통해 20억 원이 넘는 자산을 쌓았다. 검소하게 살았고 재산을 드러내지 않았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평생 몸에 밴 독립심과 신중함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결혼하자마자 세영이 생활을 급격히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보며 나는 침묵을 지혜라 믿었다. 세영은 백화점에서 산 듯한 작은 케이크를 가져왔다. 초 하나가 흔들리며 빛나고 있었다. 소원 빌어요, 어머니. 나는 완벽한 미소와 분주한 눈길 사이에서 숨죽여 소원을 빌었다. 복수 따위가 아니었다. 훨씬 더 강력한 무엇. 나는 초를 불어 껐다. 엄마, 무슨 소원 빌었어요? 준혁이 드디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지 않니? 조용히 속삭였다. 세영이 케이크를 자르며 팔찌가 빛을 반사하는 순간 나는 결심했다. 그들이 원하는 걸 주리라. 나의 부재. 그러나 그들이 예상한 방식은 아니었다. 맛없는 케이크 조각을 삼키며 나는 말했다. 세영아, 고맙다. 오늘 내 생일을 특별하게 만들어줘서. 당연하죠, 어머니. 그녀는 대답하면서도 이미 시선을 준혁에게 돌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난번 얘기한 아스펜 여행 말인데요.
나는 그들의 대화를 흘려들으며 머릿속으로 다음 수를 계산했다. 모두가 나를 과소평가하는 동안 나는 제국을 세웠고 이름과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남았다. 이 배신쯤이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돈이 아닌 나라는 존재를. 포크를 내려놓고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켰다. 복도를 지나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보았다. 세영이 장식한 액자에는 두 사람의 여행과 파티 사진이 가득했고 나의 모습은 단 하나, 23의 전 준혁의 졸업식에서 찍은 작은 사진뿐이었다. 젊은 날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웃던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가슴속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굳어졌다. 그것은 증오도 분노도 아니었다. 결심이었다. 이제 더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지 않으리라. 그들이 늙은 여자라고 부른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되었다. 생일이 지나고 한 주 동안 집안에서 나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세영과 준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이 원래부터 이랬던 것인지 내가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아침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세영이 노트북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또다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었다. 부엌, 안방 욕실에 이어 이번에는 베란다를 서재로 바꾸겠다고 했다. 시공업체 말로는 다음 달부터 공사 시작 가능하대요. 비용은 3천만 원쯤 들 거라네요. 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3천만 원이라니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세영은 늘 가장 비싼 선택을 했고 나는 그녀가 시공업자들과 은밀히 거래를 맺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당신이 좋다면 뭐든. 준혁은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다. 그는 이제 자기 집에서도 주도권을 잃은 남자였다. 자금은 좀 마련해야겠죠. 세영이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다. 그때 나는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잠깐 산책 좀 다녀올게. 두 사람은 놀라지도 따라오겠다고 하지도 않았다. 언제나 그랬듯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집을 나서며 나는 며칠 동안 고민하던 전화를 걸었다. 장우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단정한 목소리가 응답했다. 상속 설계와 관련해 장 변호사님과 상담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잠시 망설였지만 곧 어깨를 곧게 펴고 대답했다. 문이 닫히자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서화연입니다. 조금 급한 일이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했고 이틀 뒤 전주 시내 중심가의 단정하고 우아한 사무실에서 장우석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55세 그는 도시에서 상속과 신탁 설계로 손꼽히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었고 무엇보다 비밀을 지키는 사람으로 명성이 높았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서화연 선생님. 그가 예의를 갖춘 인사를 마친 뒤 물었고 나는 복부 깊은 곳에서부터 숨을 끌어올려 또렷하게 말했다. 가족으로부터 제 자신과 제 자산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상체가 아주 조금 앞으로 기울었다. 그 자산이 상당한 규모인가요? 네. 부동산과 투자 자산이 합쳐 약 2천만 달러. 하나로는 2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제야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고 상당하시군요. 가족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전혀요. 저는 작은 연금과 남은 저축으로 근근히 버틴다고들 믿고 있죠. 그 집 계약금 보태준 뒤로 더더욱요. 나는 기운이 떠난 뒤 혼자 조용히 자산을 불려온 경위와 전 집을 팔아 준혁과 세영이에게 보탰던 일 그리고 최근에야 그들이 나를 집 밖으로 내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게 된 과정을 차분히 설명했다. 결국 며느리에게 저는 불편한 존재인 모양입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 장우석의 눈빛은 한 번 더 단단해졌다. 안타깝지만 생각보다 흔합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상의 없이 부모의 노후를 좌지우지하려 드는 일 말이죠. 저는 노인이 아닙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쳐 말했다. 경험 많은 사람일 뿐. 그는 짧게 웃었다. 충분히 그러십니다. 좋아요, 서화연 선생님. 우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산은 전적으로 선생님 소유이며 가족의 기대와는 무관하게 아들이나 며느리를 부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으며 그는 하지만 마음은 복잡하시죠. 가족 일이 늘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이어주었다. 우리는 1시간 남짓 신탁과 증여, 보호장치, 수익자 조건과 공증,
장래 후견에 대한 조합을 검토했고 마무리에 이르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금 더 사적인 어조로 물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성취를 지금까지 비밀로 하신 겁니까? 2천만 달러는 대단한 결과입니다. 나는 창밖 스카이라인 위로 흐려지는 구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음엔 준혁이 걱정할까봐 그랬습니다. 기운이 떠난 뒤 준혁은 본인 살림도 빠듯한데 저를 돕겠다고 했거든요. 착한 아드님이네요. 착한 아이죠. 다만 어떤 면에서는 약해요. 제가 조금씩 성공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조용히 지키는 쪽이 쉬웠습니다. 독립이 좋았고 사생활이 편했죠. 그러다 세영이가 들어왔고 제 촉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은요? 이 존엄을 되찾고 싶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들을 망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장우석을 만나고 나오니 어쩐지 몸이 가벼워졌다. 가족이 보던 연약한 노인이 아니라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이제 한 사람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트였다. 그날 저녁 내 방에서 유일하게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작은 1인용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노트북을 열어보안 포털에 접속했고 내가 보유한 자산과 임대 현황, 현금 흐름과 프로젝트 진척도를 확인했다. 인천 송도의 아파트 단지는 마침내 만시를 기록했고 부산의 복합개발은 공정률이 계획을 앞섰으며 전주 구도심의 리노베 거리형 주택들은 착실히 가치가 오르고 있었다. 노트북을 덮고 기운이 떠난 날부터 써온 가죽 수첩을 꺼내 메모들을 넘겼다. 아이디어와 관찰, 손익의 기록, 사람들이 내가 슬픔 속에 조용히 늙어간다고 여길 때 내가 어떻게 무에서 제 것을 쌓았는지가 고스란히 박혀 있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문틈으로 준혁의 얼굴이 비쳤다. 엄마, 요즘 좀 조용하시네요. 괜찮으세요? 조금 피곤할 뿐이야. 그는 문설주의 기대에 서성이더니 말했다. 세영이랑 얘기했는데 실버타운을 다시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골프장 있는 데가 괜찮았잖아요. 생일이 지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그들의 수가 바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곳 말이니 네, 꽤 좋아 보였죠. 안도의 빛이 아이 얼굴에 번졌다. 이번 주말에 다시 둘러볼까요? 좋아. 나는 표정과 목소리를 평평하게 유지했다. 그는 문간에서 잠깐 머뭇거렸다. 엄마, 아시죠? 엄마 계셔서 좋아요. 다만 세영이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준혁아. 나는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다 알아. 그가 떠난 뒤 나는 수첩을 다시 펼쳐 분노가 아닌 완전한 명료함으로 글을 적었다. 나는 충분히 지켜봤고 충분히 기다렸다. 이제 다음 전략적 투자를 시작할 때다. 이번 수익은 돈보다 더 값질 것이다. 사실 나는 이 집도 그들의 인정도 필요 없다. 그들이 상상도 못할 것을 이미 세워두었으니까. 지금 필요한 건 그 진실을 어디까지 보여줄지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정하는 일뿐이었다. 수첩을 덮고 창밖으로 내려앉는 초저녁을 오래 바라보았다. 세영과 준혁은 내 앞날을 논의하고 있다고 믿겠지만 이미 나는 열쇠 앞에서 그들의 미래를 계산하고 있었다. 다음 날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은 남자는 키도 체격도 말투도 모든 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의 직업에 더없이 어울렸다. 장우석이 가장 신중한 조사관이라며 추천한 신태호는 얇은 서류철을 테이블 위로 밀어주었고 나는 곧장 펼치지 않은 채로 감사합니다. 신태호 씨,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있었나요? 라고 물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담담히 말했다. 며느리 노세영 씨 이력이 꽤 깁니다. 본인이 말한 세 번째 결혼이 아니라 네 번째입니다. 내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 그렇군요. 첫 남편은 나이차가 20살 이상 나는 교수였고 결혼은 14달 만에 끝났습니다. 퇴직연금 계좌가 이유를 알 수 없게 급감한 뒤였죠. 두 번째는 부동산 시행사 대표였는데 이혼 반년 만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세 번째는 외과 의사로 결혼 3년 동안 쌓인 채무를 갚기 위해 개원을 정리했습니다. 차가운 것이 서서히 가슴 안쪽으로 번져오는데도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했었다. 그리고 매번 세영 씨는 합의금이나 재산 형태로 무언가를 챙기고 나왔습니다. 사기의 범주로 수사되기에는 늘 한 끗 모자라게요. 하지만 패턴은 분명합니다. 나는 시선을 서류철로 떨구었다. 내 아들은요? 신태호의 표정이 아주 미미하게 누그러졌다.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 조회상으로는 채무가 상당합니다. 신용카드만 약 20만 달러, 하나로 2억 원이 넘는 수준이고 대부분 명의는 아드님입니다. 8달 전에 현재 집에 대한 추가 담보대출도 설정됐습니다. 내 집, 나는 거의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엄밀히 말해 지금은 그들 명의의 집이지만 계약금은 내가 만든 돈이 들어갔고 마음속에서 그곳은 오랫동안 내 집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최강호라는 고급 주택 전문 중개인과 정기적으로 통화 기록이 있고 최근 한 달 사이에 30억에서 40억 원대 주택을 여러 채 둘러본 흔적이 있습니다. 나는 마시던 차를 거의 넘길 뻔했다. 그 돈을 어디서? 바로 그겁니다. 그의 입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현 상황으로는 감당이 불가합니다. 큰 돈이 들어올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면요. 이를테면 상속. 나는 씁쓸하게 생각했다. 현금이 없는 시어머니에게서 말이다. 나는 그의 수고와 신중함에 맞는 보수를 넉넉히 지불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가방 속 서류철은 작은 바위처럼 무거웠다. 세영은 단지 불편함 때문에 나를 내치려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체계적으로 준혁의 재정을 소진시키고 있었고 값어치 있는 것을 다 뽑아내고 나면 다음 국면으로 옮겨갈 계획일 것이다. 똑똑하지만 정서적으로 허약한 내 아들은 그 사실에 눈이 멀어 있었다. 현관에 다다라 코트를 거는 순간 부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세영과 처음 듣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내가 들어가 인사를 하려던 찰나 내 이름이 불렸다. 서화연 어머니 정말 착하시긴 한데요. 요즘은 너무 힘들어요. 준혁이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는 사실상 간병을 다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나는 복도에 선 채 굳어버렸다. 간병이라니. 나는 스스로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대부분의 시간 조용히 지냈다. 많이 힘들었겠다. 낯선 여자가 동정 어린 어조로 말했다. 우리 시어머니도 결국 치매가 와서 시설에 모셨어.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세영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하지만 점점 깜빡하시는 게 늘어요. 지난주엔 안경을 어디 두셨는지 못 찾으셨잖아요. 그 안경은 내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잠깐 머리 위로 올려두었던 단 한 번의 실수였다. 문제는 돈이에요. 세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머니 저축도 많지 않으시고 그런 시설은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준혁이는 책임감을 느끼지만 우리도 이미 빠듯해서요. 집을 파시면 되잖아. 이미 팔아서 우리 집 계약금에 보태주셨어요. 잠깐 같이 지내는 줄 알았는데 말끝을 흐리는 소리가 복도를 지나 내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충분했다.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현관 쪽으로 걸어가 문고리를 일부러 또렷하게 돌린 뒤 크게 말했다. 다녀왔습니다. 그러자 부엌의 대화는 곧장 잦아들었다. 부엌으로 들어가자 세영 또래의 여자가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어머니, 산책은 어떠셨어요? 세영은 잡지 속 사진처럼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좋았어, 고맙다. 나는 낯선 여자에게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요가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예요. 이쪽은 지연 씨 그리고 여긴 준혁이 어머니세요. 반가워요. 지연은 내 얼굴을 위아래로 훑으며 마치 방금 전 세영이 묘사했던 기억력 감퇴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시선을 고정했다. 네, 반갑습니다. 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저녁 전에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덧붙였다. 방에 올라와 신태호가 건네준 서류철을 열었다. 안에는 재무 기록과 부동산 서류 그리고 세영이 키가 크고 세련된 남자와 함께 모델하우스를 드나드는 사진들이 여러 장 들어있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준혁 명의로 3년 전 가입된 생명보험 증서였는데 수익자가 세영 단독으로 되어 있었고 금액은 무려 20억 원이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나는 세영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교묘하게 준혁을 조종했고 겉으로는 다정한 듯 보이면서도 끊임없이 그를 깎아내렸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오래 눈 감고 있었을까. 저녁 식사 후 나는 전화를 하겠다며 자리를 비켰다. 두 번째 신호음에 장우석 변호사가 받았다. 변호사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들을 위한 신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만 아주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미 몇 가지 안을 준비해 두었으니 검토해 보시죠. 내일 오전 괜찮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은 세영에게 하찮고 불편한 존재라 치부된 늙은 여자가 아니라 무에서 제국을 일군 사람, 인내와 지혜로 버텨온 사람이었다. 네, 나는 차분히 말했다. 그들이 원하는 걸 주겠어요. 그리고 그 이상도. 다음 날 아침, 준혁이 출근한 뒤 나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세영에게 다가갔다. 세영아, 어제 준혁이 말한 그 실버타운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봤단다. 그녀는 금세 눈을 빛내며 고개를 들었다. 네, 어머니. 저도 그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 집은 너희 집이고 너희 둘이 공간이 필요하겠지. 안도감이 얼굴에 스쳐 지나가자 나는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구나. 어떤 문제시죠? 그녀의 눈빛이 긴장으로 바뀌었다. 돈이다. 그곳은 꽤 비싼데 내 저축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세영의 표정이 살짝 굳더니 곧 계산하는 눈빛으로 변했다. 아, 네, 그게 문제군요.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였다. 준혁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는데 먼 친척에게서 연락이 왔어. 작은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 같구나. 세영의 눈이 크게 뜨였고 곧장 머릿속에서 수치를 굴리는 기색이 보였다. 유산이요? 정말 잘 됐네요. 크게 많진 않아. 그래도 몇 년쯤은 감당할 수 있겠지 싶어서 내게 먼저 말해두는 거다.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밖에서 다 같이 식사해요. 그녀는 곧장 예약 전화를 걸며 마치 내게 쓰는 돈으로 기뻐하는 듯 서둘렀고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이튿날 장우석 사무실에서 차를 홀짝이며 나는 담담히 말했다. 내일 실버타운을 다시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영에게 유산 이야기를 흘려두었죠. 그는 안경 너머로 나를 똑바로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굴복하시는 겁니까? 전혀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무대를 세팅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단 일주일 만에 세영은 돌변했다. 식사 자리마다 나에게 의견을 묻고 주말 여행 이야기에 나를 끼워 넣었고 준혁은 그 변화를 아내가 드디어 마음을 열었다고 착각하며 안도의 숨을 쉬었다. 나는 장우석에게 설명했다. 이건 단지 1단계일 뿐이에요. 돈 이야기에 얼마나 빨리 태도가 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결과는요? 즉각적이었죠. 어제는 다음 달 호숫가 리조트 여행에 같이 가자더군요. 작년엔 설날 연휴 계획조차 숨겼던 사람이.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참 노골적이군요. 제가 이제야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 그녀의 좋은 면만 믿으려 했으니까요. 아드님은 여전히 모르고 있나요? 나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 앞에서 가면을 워낙 잘 쓰니까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뭡니까? 세영이 절대 거절 못할 제안을 할 겁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실버타운을 방문했다. 정원은 깔끔했고 공용 공간은 우아했지만 수십 년간 내 집을 꾸려온 눈으로 보니 결국 제도권의 좁은 공간일 뿐이었다. 영업 담당 이소정 실장은 지난번 방문을 기억하고 반갑게 맞으며 말했다. 마침 한 분이 계약을 취소하셔서 지금 프리미엄 1인실이 하나 비었습니다. 세영은 내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어머니, 완벽하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보이네. 이소정 실장이 문을 열어 보여준 방은 작은 주방과 거실, 침실, 욕실이 딸린 아담한 공간이었고 식사와 청소, 교통편, 활동 프로그램이 포함된 골드케어 패키지가 붙어 있었다. 월 650만 원의 입주비 1억 5천만 원입니다. 준혁이 얼굴을 찡그렸지만 세영은 여전히 웃음을 유지했다. 그 눈빛 속 빠른 계산만은 숨기지 못했지만 너무 비싸지 않니?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이소정 실장은 삶의 질에 대한 투자입니다. 재정 상황이 바뀌더라도 평생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돌아오는 길, 세영은 드물게 침묵에 잠겨 있었고 준혁은 백미러로 나를 몇 차례나 훔쳐보았다. 엄마, 급히 결정 안 해도 돼요. 다른 선택지도 있으니까요. 아니,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나는 이곳으로 진행하고 싶구나. 세영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그 정도로 마음에 드셨어요?
이성적으로 보아도 괜찮은 선택 같구나. 너희 둘은 사생활이 필요하고 나는 내 독립을 지키고 싶다. 프로그램도 제법 알차 보였고. 하지만 비용이. 준혁이 말을 잇자 내가 고개를 들어 말했다. 그 부분은 생각해 두었다. 곧 들어올 유산까지 감안하면 내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나는 세영에게 베란다 확장으로 서재로 바뀔 예정인 알파룸으로 함께 가자고 했다. 사적으로 할 말이 있구나. 두 사람이 마주 앉자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자끼리 솔직히 이야기해보자. 세영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어머니.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일이 내 결혼 생활의 그림과는 달랐을 거다. 어머니, 저는 늘 잠깐만.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다. 서로 솔직해지자. 그날 지연이와 통화한 걸 들었다. 내 존재가 내게 부담이 된다는 것도 안다. 세영의 얼굴이 붉어지며 더듬거렸다. 그럴 뜻은 아니었어요. 저는 괜찮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실버타운으로 가려는 거다. 다만 준혁을 설득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다. 세영의 표정이 신중한 관심으로 바뀌었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죠? 준혁은 내 재정 상태를 걱정한다. 유산 이야기를 자세히 알면 본인이 나를 제대로 부양하지 못했다고 자책할 거다. 굳이 모든 내용을 알려줄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남자들은 그런 부분에 예민하니까요. 그래. 그래서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두자. 나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나는 즉시 입주비를 납부할 생각이다. 대신 작은 부탁이 하나 있다. 어떤 부탁이죠? 늘 바랐던 게 있다. 준혁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집에 정착하는 것. 지금 이 집도 좋지만 내가 요즘 호수마을 단지 쪽을 살피고 있다는 걸 안다. 세영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여긴 작은 도시다. 소식은 금세 돌지. 자작나무길의 남양 테라스형 주택이 특히 아름답더구나. 그 집은 신태호가 찍어온 사진 속 세영이 중개인 최강호와 함께 둘러본 곳이었다. 매물이 55억 원대여서 너희 형편으로는 어림도 없는 곳. 정말 멋진 집이에요. 그녀는 꿈꾸던 집 이야기에 경계심이 약간 풀렸다. 만약 내가 그 일을 가능하게 도와준다면 어떻겠니? 내가 실버타운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선물처럼. 세영의 숨이 아주 미세하게 빨라졌다. 너무 후하시네요, 어머니. 그럴 순 제발. 내가 부드럽게 말을 가로막았다. 너와 준혁이 너희의 취향과 성취가 담긴 집에서 사는 걸 보면 내가 기쁘다. 그녀의 눈 뒤에서 바퀴가 돌아가듯 계산하는 기색이 보였고 어떻게 손을 뻗대 탐욕스러워 보이지 않을지를 재빨리 굴리는 모습이 스쳤다. 준혁이와 상의해야겠어요. 그렇지. 다만 내가 이사를 마친 뒤에 이야기하자. 한꺼번에 돈을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면 아이가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겠네요. 괜히 걱정시키지 않는 게. 그래. 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다행이구나.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 기쁘다. 세영이 설렘을 감추지 못한 채 알파룸을 나간 뒤 나는 다가오는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다. 덫은 놓였다. 이제 마지막 조각들을 정리하면 된다. 휴대폰을 꺼내 장우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2단계 완료. 미끼를 물었음. 다음 주 화요일로 일정 잡아주세요. 그리고 신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태호 씨, 조사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신태호 씨,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인 최강호에 관한 걸 전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제 며느리와의 관계를요. 전화를 끊고도 승리감 같은 건 없었다. 여기까지 오게 된 현실이 서글펐다. 하지만 아들을 겨냥한 건 세영이었고 그녀가 나를 그저 늙은 여자쯤으로 여겼다 해도 곧 알게 되겠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루기 어려운 상대라는 사실을. 제 5장 판이 뒤집히다. 연어로 부탁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메뉴판을 건넸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서화연 선생님. 웨이터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는 세영과 준혁의 주문을 받으러 돌아섰다. 우리가 앉아있는 곳은 구도심 역사문화거리를 리노베이션에 3달 전 문을 연 레스토랑 가온이었다.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건물주이자 숨은 지분 투자자로서 예외는 가능했다. 어머니, 여기 어떻게 예약하셨어요? 몇 주째 대기라던데. 세영이 사방을 흡족하게 둘러보며 물었고 나는 가볍게 대답했다. 오래된 지인이 신세를 졌지.
다음 주 내가 실버타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맛있는 저녁이나 함께하고 싶었어. 서류는 이미 정리됐고 입주비는 내 소액 계좌 중 하나에서 나갔다. 며칠째 세영은 내 짐을 정리해 준다며 들떠 있었고 무엇을 가져갈지까지 꼼꼼히 챙겼다. 준영만은 끝내 마음이 흔들리는 눈치였다. 엄마, 정말 확실해요? 너무 급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나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아이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확실하다. 내 세 장을 시작할 때가 됐지. 도서관이랑 정원 동호회 기억나죠? 어머니께 딱이에요. 세영이 신나게 거들었고 나는 사실 둘 다 평범하다고 생각했지만 미소로 맞장구 쳤다. 또래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라고. 음식이 나오자 나는 화제를 천천히 부동산으로 이끌었고 세영의 표정을 살폈다. 어제 마트에서 동네 한미정 씨를 만났는데 그 집 아들이 호수마을 단지에 집을 샀다더구나. 그쪽이 요즘 값이 무섭게 오른다던데. 세영의 눈빛이 번쩍였다. 동네가 참 예뻐요. 진입 장벽이 높은 곳이라. 가본 적 있니? 나는 모르는 척 물었고 세영은 잠깐 준혁과 눈을 맞췄다. 드라이브 하다가 한번 지나가 보긴 했죠. 그치 여보. 집들이 정말 대단하던데. 우린 넘사벽이지만 준혁은 스테이크의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렸고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다. 뜻밖의 순간이 오기도 하지. 세영은 서둘러 화제를 돌렸지만 나는 그 짧은 틈에 번뜩이고 스치는 계산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내 돈을 머릿속에서 쓰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발렛 직원이 차를 가져오길 기다리는 사이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 이소정이 다가와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선생님, 오늘 오신 줄 몰랐습니다. 좀 더 일찍 인사드렸어야 했는데요. 준혁이 놀란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엄마, 아는 사이였어요. 서화연 선생님은 저희 가게가 아직 구상일 때부터 믿고 지지해 주신 분입니다. 이소정의 말에 세영의 표정은 당혹에서 경계로 바뀌었다.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가게에 조금 투자했어. 별건 아니고. 내가 가볍게 웃자 이소정이 눈썹을 올리며 말을 받았다. 겸손하시네요. 오늘 음식은 입에 맞으셨길 바랍니다. 늘 완벽해요.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조수석에 세영이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을 힐끔거리며 다시 계산을 시작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운전석에 준혁은 맛있었다는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긴장 따위는 눈치채지 못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세영은 전화를 해야 한다며 방으로 올라갔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최강호에게 전화하겠지. 내 새로운 정보에 맞춰 도면을 다시 그릴 것이다. 엄마. 세영이 사라진 뒤 준혁이 거실에 남아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나한테 말 안 한 게 있어요? 잠시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유혹이 지나갔다. 내가 세운 일, 세영의 조종, 그리고 지금 던져놓은 그물까지. 하지만 때가 아니었다. 아이는 아직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무슨 말이니, 아가. 레스토랑 사장님이 엄마를 VIP처럼 대하던데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창업 대출 받는데 조금 도와줬을 뿐이야. 정말 별일 아니란다. 준혁은 잠시 더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연결을 만드는 건 좋아요. 실버타운 가셔도 엄마만의 삶이 있으실 테니까. 내가 알기만 한다면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나도 기대된다. 다음 날 아침 신태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금요일 오후 1시 미팅 확정. 증거 전부 수집 완료.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나는 토요일에 실버타운으로 입주할 예정이었다. 금요일이 되자 나는 두 사람에게 유산 관련 자금 상담을 위해 자산관리사와 약속이 있다고 말했고 세영이 태워다 주겠다 했지만 정중히 사양하며 택시를 타겠다고 했다. 대신 장우석 사무실 차량이 나를 데리러 와서 호숫가를 내려다보는 프라이빗 카페 호수정으로 향했다. 비싼 커피를 사이에 두고 거래가 오가는 곳 대화하기엔 충분히 조용하지만 소란이 벌어지지 않을 만큼 열린 공간이었다. 도착하니 구석 테이블에 최강우가 먼저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맞춤 정장 차림의 장우석이 단정하고도 위압감 있게 앉아 있었으며 근처에는 신태호가 조용히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선생님, 내가 다가가자 최강우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강우 씨. 나는 그의 손을 받지 않은 채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 말 제가 하고 싶군요. 그가 짧게 웃음을 잃으며 자리에 앉았고 사진에서 보던 인상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얼굴이 눈앞에 있었다. 키가 크고 은발을 곱게 빗어 넘긴, 언뜻 보면 품이 있어 보였지만 손목의 찬시계는 분명 형편에 맞지 않는 값비싼 물건이었다. 초대를 받아 조금 놀랐습니다. 그는 금세 태어남을 되찾으며 말했다. 장 변호사님께서도 이번 만남의 목적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서요.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모셨습니다. 장우석 변호사가 차분히 답했다. 나는 냅킨을 무릎에 가지런히 올리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최강호 씨, 최근 제 며느리 세영에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동산을 보여주셨죠. 그는 눈을 깜빡이며 당황했다. 서 선생님, 고객 관계는 기밀이. 그만하시죠. 내가 말을 끊었다. 자작나무길의 그 집도, 사적인 만남도, 문자 내역도 다 알고 있습니다. 최강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암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신태호가 앞으로 나와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여기에 세영과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다. 원한다면 제 아들에게도 그리고 당신이 속한 협회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강호는 서류에 손도 대지 않은 채 이를 악물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와 세영은 순수하게 직업적인, 사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지요. 호텔 영수증도 마찬가지고요. 잠시의 침묵 끝에 그는 결국 이를 악물고 말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정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의 삶에서 완전히 물러나 주시는 겁니다. 그 뒤 20여 분 동안 그는 내가 짐작했던 모든 사실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신태호조차 알지 못했던 내막까지 털어놓았다. 세영은 6개월 전 처음엔 집을 매각할 의도로 그에게 접근했지만 곧 관계가 사적으로 변했고 결국 준혁과 이혼한 뒤 최대한의 돈을 끌어낸 후 함께 살 계획이었다. 그쪽 유산 이야기도 세영이 제게 했습니다. 그 돈만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된다면서요. 나는 속으로 차가운 만족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작나무길 집은요? 그건 환상일 뿐이죠. 그녀의 관심을 붙잡아 두기 위한 미끼에 불과합니다. 그렇겠지요. 그 집은 애초에 살 수 없는 집이었으니까. 결국 그는 장우석이 준비한 서류에 서명했다. 세영과 모든 접촉을 끊고 자신의 비윤리적 행위를 인정한다는 진술서였다. 신태호가 그를 밖으로 안내하자 방 안엔 우리 셋만 남았다. 괜찮으세요, 서 선생님? 장우석이 물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괜찮아질 겁니다. 내일이 지나고 나면 정말 공개적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좀 더 은밀히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떤 교훈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짐은 실버타운으로 보낼 것처럼 쌓아두었으나 실제로는 도착하지 않을 것이었고 가장 중요한 문서와 사진은 장우석에게 안전하게 맡겼다. 저녁 자리에서 세영은 유난히 다정했고 와인잔을 채워주며 내 하루를 물었다. 준혁은 모처럼 우리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 안도했지만 곧 터질 폭풍은 꿈에도 모르는 듯했다. 내일 실버타운에 들어가실 때 차를 대기시키겠습니다. 준혁이는 골프 대회가 있으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구나. 하지만 다른 준비를 이미 해두었다. 세영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다른 준비라니요? 입주 전 점심에 너희 둘을 초대했어. 이름은 가드니아. 낮 12시에. 가드니아요? 세영이 되묻자 나는 담담히 말했다. 새로 문을 연 곳이야. 아주 특별한 곳이지. 그날 밤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잠자리에 들며 나는 승리감이 아니라 결심만을 느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다. 게임을 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세영이었지. 나는 단지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준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 아내는 체계적으로 내 재정을 잠식해왔다. 내가 말한 유산에 손을 댈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널 버릴 계획이었어. 준혁은 세영을 바라보며 부정해 달라는 듯 눈으로 간절히 호소했지만 세영은 끝내 그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다. 그때 장우석이 또 다른 서류철을 준혁에게 내밀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부채 기록과 제가 이미 설립해둔 신탁 문서가 있습니다. 이 신탁은 당신의 모든 빚을 갚고 새 출발을 보장할 겁니다.
세영은 의자에서 몸을 밀어내듯 물러섰다. 이건 모욕이에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나는 충분한 권리가 있다. 이번엔 내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랐다. 넌 내 아들을 파괴하고 있었으니까. 세영이 가방을 움켜쥐며 외쳤다. 준혁 씨, 제가 이렇게 말하게 놔둘 거예요. 하지만 준혁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서류와 증거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난 그가 느리게 입을 열었다. 내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영. 세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노려보았다. 지금 나 대신 어머니를 택하는 거예요? 나는 진실을 택하는 거다.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제야 분명히 보인다. 세영이 폭풍처럼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나는 준혁과 몇 분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장우석은 눈치 있게 자리를 비켜주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마침내 준혁이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안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좀 더 일찍 너를 믿고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다시 그 집으로는? 아니, 나는 미소 지었다. 내 집이 따로 있다. 여기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바닷가 집이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거의 쓰지 않았지.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놀라워했다. 200억 원, 엄마가 그렇게 큰 부자였다니. 우리 엄마가 숨겨진 재벌이었다니. 나는 상황임에도 웃음이 터졌다. 이젠 비밀이 아니구나. 그날 저녁 나는 바닷가 집의 데크에 서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파도는 힘차게 부서졌고 내 마음엔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맞서는 일은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했다. 세영은 떠났고 준혁은 친구 집에 머물며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을 갖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준혁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내일 바닷가 집에 가도 돼요? 엄마의 사업, 엄마의 삶에 대해 더 듣고 싶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다. 그래, 정말 좋구나. 70년 동안 나는 늘 다른 이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 착한 딸, 헌신적인 아내, 희생적인 엄마. 눈부신 성취를 이루면서도 스스로를 지워내며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았다. 하지만 지금 파도와 노을 앞에 서 있는 나는 마침내 진정으로 보였다. 참아내야 할 늙은 여인으로도 돈줄로도 아닌 존재. 나는 서화연, 사업가이자 전략가, 생존자였다. 이른의 나이에 내 삶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야 비로소 시작일 뿐이었다.